1949년 5월 4일 밤, 저와 전우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총소리 한 번 없이 야간 훈련을 나갔습니다. 그저 지휘관 명령을 따랐습니다. 조국을 지킨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부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내몬 건 북한군이 아니었죠. 우리가 가장 따르던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5년간 가짜 가면을 썼던 표무원과 강태만 대대장이었죠. 그 인간들은 자기 출세를 위해 우리 900명을 북한에 바칠 제물로 포장했습니다. 정말 뼈아픈 국군 배신 사건이죠. 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우리 군대 심장부까지 들어왔을까요? 왜 위에서는 아무도 몰랐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제 전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참혹한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표무원과 강태만, 두 사람의 과거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2기 졸업생이자 국군 창설 멤버였죠. 둘은 둘도 없는 동기이자 단짝 친구였습니다. 표무원 소령은 제8연대 제1대 대장이었고 강태만은 제2대 대장을 맡고 있었죠. 춘천 8연대의 핵심 병력을 그 배신자들이 전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소름 돋게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부대 내 평판은 정말 최고였거든요. 표대대장님은 성격이 호탕했습니다. 우리 밥그릇까지 손수 챙겨주셨죠. 훈련할 때면 가장 먼저 진흙밭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친형처럼 굳게 따랐어요. 우리 대대장님 같은 참군인은 없다. 효소령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가겠다. 전우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밤마다 막사에서는 칭찬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태만 대대장은 아주 지적이었습니다. 차갑고 철저하게 전략을 짰죠. 작전 지시에는 숨막힐 정도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윗선에서도 최고의 두뇌라 불렀어요. 훗날 장군이 될 인물이라고 극찬했죠. 연대장님마저 그 악마들을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우리 8연대를 지탱하는 기둥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천사 같은 미소 뒤에는 구역질 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의 고위급 프락치였습니다. 그냥 좌익 사상에 물든 수준이 아니었죠. 치밀하게 파고들어 지령대로 움직이는 진짜 간첩이었습니다. 밝은 낮에는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죠. 목청껏 국군가를 부르고 반공 교육까지 직접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면 몰래 모여 역적 모의를 하고 간첩을 늘렸습니다. 부대 기밀도 모조리북으로 넘겼습니다. 매일 밤낮이 다른 살얼음판 같은 끔찍한 이중생활이었죠. 하지만 놈들은 뱀처럼 교활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해서 부대원 그 누구도 의심할 엄두조차 못 냈죠. 정말 소름 돋는 연기력이었습니다. 1948년 10월 마침내 여순 사건이 터집니다. 군대 내부의 공산 세력이 끔찍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복을 입은 끔찍한 내부 배신자들이었으니까요. 위에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곧바로 군 내부를 샅샅이 뒤지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시작되었죠. 티끌만큼이라도 의심되면 곧바로 끌려갔습니다. 무자비한 조사가 이어지자 숨겨진 간첩 그물망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 나왔죠.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춘천 8연대로 수사망이 숨통을 조여오자 표무원과 강태만은 짐승 같은 본능으로 직감했을 겁니다. 다음 타깃은 무조건 우리다. 놈들의 더러운 정체가 들통나는 건 그저 시간 문제였거든요. 자기들 이름이 밝힌 숙군 명단이 특무대 책상 위에 이미 놓여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놈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얌전히 앉아 밧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북으로 목숨을 건질 것인가. 놈들은 살고 싶었지만 결코 비참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놈들은 야망이 컸습니다. 맨몸으로 월북하는 건 그저 패배자의 찌질한 도망이었죠. 북한에 넘어가도 푸대접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고작해야 끈아풀이나 선전용 도구로 쓰이다 비참하게 버려질 테니까요. 그래서 놈들은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북한 고위층이 환장할 만큼 엄청난 곡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묻은 충성을 증명할 거대한 입장권 말입니다. 대체 그들에게 가장 탐나는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기밀문서 쪼가리나 소총 몇 자루턱도 없었죠.
그 악마들의 시선은 우리들이 땀 흘리던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다가올 지옥도 모른 채 훈련 중인 우리가 있었습니다. 대대장을 친형처럼 믿던 900명의 청춘들, M1 소총으로 무장한 정예 병력이었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놈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전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목숨과 출세를 맞바꿀 피 묻은 화폐로 본 겁니다. 살아 숨쉬는 보급품이자 걸어다니는 훈장, 우리 부대 전체를 인질로 바치려 한 거죠. 뼛속까지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끔찍한 집단 납치극이 세워졌죠. 1949년 5월 초 그 저주받을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표무원과 강태만은 어둠 속에서 몰래 북한군과 접촉했습니다. 5월 4일 밤 내 부하들을 전부 끌고 넘어가겠다. 성대하게 맞이해라. 북한군 수뇌부는 미친 듯이 환호했죠. 싸우지도 않고 막강한 대대를 통째로 꿀꺽 삼키는 거니까요. 놈들이 거절할 리 없었죠.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를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느냐였습니다. 번장한 900명의 군인을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잖아요. 우리 두 발로 직접 지옥을 향해 걷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군인이라면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명분, 바로 작전과 실전 훈련이라는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5월 4일 아침, 표무원은 우리에게 긴급 비상 소집을 내렸습니다. 연병장의 공기는 숨막히게 엄숙했죠. 대대장님은 지휘봉으로 지도를 짚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그 끔찍했던 야간 훈련의 밤으로 함께 가보시죠. 38선 코앞까지 다가가 북한군의 방어망을 뚫고 점검하는 아주 중대한 작전이라고 하셨죠. 강태만 대대장 역시 이대대 전우들을 모아놓고 한술 더 떴습니다. 완벽한 실제 상황이라며 저희에게 진짜 실탄을 나눠주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적과 마주칠 수 있으니 긴장해라. 그 한마디와 진짜 총알은 저희에게 대대장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닌 진짜 실전이었습니다. 우리를 팔아넘길 거라면 총알을 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조차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북한에 우리를 바칠 때 완전 무장 상태여야 몸값이 뛰었을 테니까요. 우린 뭣도 모르고 헐떡이며 군장을 싸고 군화끈을 조였습니다. 수통의 찰랑이는 물을 채우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만 믿고 이번 훈련에서 제대로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바보 같던 저는 조국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가 졌습니다. 춘천 들판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5월의 방공기는 시렸지만 우리 피는 끓고 있었죠. 900명의 전우들이 연병장에 섰습니다. 칠흑 속에서 표무원과 강태만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살아서는 못 돌아옵니다. 표무원이 맨 앞에 섰고 전대대 앞으로 가라는 명령이 고요를 찢었습니다. 쿵쿵 900켤레의 군화가 땅을 박찼습니다. 저주받은 북쪽을 향해 우리의 행군이 시작된 겁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살아서 돌아갈 수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믿었던 지휘관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끔찍한 행군이었습니다. 우리 등 뒤로 춘천의 불빛이 까마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마지막으로 본 자유 대한민국의 빛이었습니다. 잔인한 숲과 어둠이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죠. 1949년 5월 4일 밤 10시 강원도 춘천 달빛조차 먹구름에 완전히 잡아먹힌 지독하게도 캄캄하고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귓가에는 전우들의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 장비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900명의 병력이 나아갔습니다. 산등성이를 넘는 거대한 뱀떼 같았죠. 우리 눈빛은 도끼 품은 듯 살아있었고 손에는 묵직한 M1 소총이 들려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총알이 꽉 찬 탄띠가 무겁게 파고들었습니다. 다들 조국을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북한군의 심장을 노리는 특수훈련이라는 비장한 사명감에 다리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맨 앞에는 표무원과 강태만이 섰습니다.
나침반도 안 보고 제 집 드나들듯 거침없이 걷더군요. 망설임 따윈 조금도 없었습니다. 발끝은 정확히 북쪽을 향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38선으로만 미친 듯이 직진했죠. 늘 하던 야간 훈련과는 영딴판이었습니다. 보통은 부대 근처 야산을 맴돌거나 진지를 구축하는 게 전부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캄캄한 산속으로 길도 안 보이는 험악한 능선으로만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은 땀방울로 흠뻑 젖었고 군장은 뼈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들었죠.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맨 앞에서 땀 흘리며 걷고 있었으니까요. 대대장님이 저렇게 앞장서는데 우리가 감히 뒤처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빌어먹을 솔선수범이 우리 입을 틀어막은 치명적인 마취제였습니다. 거기에 푹 취해서 내 두 다리가 나를 북한이라는 생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사기극이 완벽했던 이유는 바로 진짜 실탄 때문이었습니다. 출발 전 우리에게 직접 탄약을 쥐어줬잖아요. 군대에서 실탄은 곧 목숨을 건 실전을 의미하니까요. 소리만 나는 공포탄이 아니라 언제든 적을 죽이는 진짜 총알. 그 악마들의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하를 납치해서 적군에게 팔아넘길 작정이라면 보통은 가장 먼저 무기부터 빼앗지 않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킬까봐 당장 우리 총알부터 뺏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탄을 줬습니다. 우릴 전우로서 믿고 북한군과 피 흘리며 싸우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역설적인 그 상황이 우리의 의심을 막아버렸죠. 설마 총든 900명을 통째로 납치하겠습니까? 그 아니란 믿음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두 배신자는 바로 그 빈틈을 교활하게 파고들었죠. 북한에 우리를 팔아넘길 때 빈손인 알보병들보다 무기를 바리바리 싸든 완전 무장 병력이 훨씬 돈이 됐을 테니까요. 전우들은 살기 위해 총을 쥔 게 아니라 배신자들의 주머니를 불려줄 재물로서 총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휴식 시간, 다들 숨을 돌리며 수군거렸죠. 이번 훈련용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38선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에이, 대대장님이 다 작전이 있으시겠지. 그냥 우린 까라면 까는 거야. 우린 애써 불안한 속을 누르며 서로를 달랬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산길은 숨이 턱턱 막히게 험해졌죠. 짐승 같은 행군이 네 시간을 넘기자 산전수전 다 겪은 선임 부사관들 사이에서 묘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선임들은 지형을 본능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한 상사가 나침반을 확인하던 그 서늘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나침반 바늘이 계속 북쪽만 향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이대로라면 훈련구역을 넘어 아예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게 되니까요. 대대장님 방향이 너무 북쪽입니다. 작전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용기를 낸 중대장 한 분이 표무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표무원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공유조차 없었죠. 자네 작전 명령을 의심 하나 낮게 깔린 압도적인 목소리. 이번 훈련은 1급 기밀이다. 우린 지금 적의 허를 찌르려고 우회하는 중이다. 38선을 살짝 넘을 수도 있어. 적 후방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복귀한다. 그것이 우리의 특수 임무다. 적 후방 교란.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군인이라면 피가 끓어오르는 임무였으니까요. 피어오르던 의심은 그 한마디에 짓눌려 버렸죠. 소리 내지 마라. 적 감시 초소가 코앞이다. 지금부터 철저히 침묵을 유지한다. 지독한 침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제 숨소리마저 억눌러야만 했죠. 전우들과의 대화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소통이 막혀버린 부대는 이성을 잃어갑니다. 그저 앞사람 발뒤꿈치만 보며 걷는 깡통기계가 되어버리죠. 강태만 대대의 전우들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낌새를 챈 몇몇 전우가 대열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숨은 프락치들이 우리를 매섭게 감시했죠. 대열을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다.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공포가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늦어버렸고 멈추자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느새 능선을 하나 넘자 공기부터 확 달라지더군요.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으스스한 계곡. 그곳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없는 죽음의 정적.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방금 전 결코 넘어선 안 돼.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지도에만 존재하는 붉은 38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자유와 억압을 갈라놓는 거대한 벽이었죠. 거길 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었습니다. 적지에 고립된 가여운 먹잇감이었죠. 표무원과 강태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군 속도를 미친 듯이 높였습니다. 누군가와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특정 지점으로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였죠. 안개 자욱한 저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돌연선두가 멈칫했고 뒤따르던 저와 전우들도 차례로 발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착한 건가? 불안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어둠을 뚫고 붉은 신호탄 하나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펑소리와 함께 섬광이 숲을 대낮처럼 밝혔고 제 눈은 미친 듯이 커졌죠. 섬뜩한 불빛 아래로 수많은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군이 아니었죠. 국군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인민군 군모와 붉은 별, 차가운 따발총 총구가 9명의 병사를 겨누고 있었죠. 지독한 함정이었습니다. 훈련도 작전도 영웅적인 임무 따위는 없었죠. 우리는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각자의 M1 소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격 준비,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격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죠. 하늘처럼 믿었던 대대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전원 총을 내려라. 그 비참한 한마디가 우리 900명의 운명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늘을 찢어버린 붉은 신호탄. 그 섬광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숲의 어둠이 기괴하게 꿈틀거렸죠. 매복해 있던 북한군 놈들이 시커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수십, 수백. 바위 뒤와 나무 사이가 온통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갇힌 독 안에 든 쥐였죠. 우리의 생존 본능이 먼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적이다. 철커덕. 우리 M1 소총이 일제히 적을 겨눴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자 거친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말리는 그 긴장감을요. 당장 사격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계곡은 불바다가 될 텐데 모두의 시선은 대대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만 미친 듯이 기다렸습니다. 쏘아라. 쏘라고 명령해라. 제 눈빛도 전우들의 눈빛도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기꺼이 싸울 준비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명령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무원과 강태만 두 대대장은 끝내 총을 들지 않았죠. 오히려 천천히 총을 내려놓더니 적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죠. 대대장님, 위험합니다. 엎드리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북한군 지휘관이 마주 걸어 나왔죠. 피가 마르는 대치 상황. 총구와 총구가 서로를 겨눈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벌어진 일은 결코 전투가 아니었죠. 두 놈은 북한군 장교와 마주서더니 덥석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그리고 역겨운 포옹.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어젖히더군요. 마치 피부치 형제를 만난 것 같은 그 모습에 우리 9명의 병사들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죠. 이것도 훈련의 일부인가 적을 속이려는 고도의 위장 전술인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독한인지 부조하였죠. 믿었던 지휘관이 적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곧 표무원이 뒤로 돌아섰죠. 그 악마의 얼굴에서 자애로운 아버지의 가면은 완전히 찢겨나갔습니다. 소름 끼치는 배신자의 얼굴만 남아 우리를 향해 악을 쓰듯 소리쳤죠. 전원 무장 해제하라. 그의 끔찍한 목소리가 계곡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귀순한다. 이북 조국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해 즉시 처단하겠다. 여러분, 그날 제 귀에 꽂힌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혼란은
곧장 격렬한 공포와 분노로 변했죠. 대열 곳곳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대대장이 우릴 팔아넘겼다고요. 그때 북한군이 확성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동무들 환영하오. 총을 버리고 이리 오시오. 따뜻한 밥과 자유를 주겠소. 달콤한 거짓말과 잔인한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따발총을 든 인민군이 제 숨통을 조여왔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 옆에 전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땅에 총을 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휘관이 사라진 우리는 그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제 온몸을 집어삼켰죠. 짙은 체념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한 건 아니었죠. 제 앞에 소대장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개소리 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누군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당. 그 한 발이 생존의 신호탄이었죠. 남쪽으로 튀어 속으면 개죽음이다. 눈앞에 진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대열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귓가에 인민군의 기관총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도망치는 제 등 뒤로 예광탄이 비처럼 쏟아졌죠. 비명과 고함,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몇몇 전우들이 제 퇴로를 열어주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도 많았죠. 배신당한 부대는 머리 잘린 짐승꼴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격은 아예 불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오직 살아서 집에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덤불을 헤쳤습니다. 표무원과 강태만은 제 발버둥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도 그놈들 얼굴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제 목숨은 그저놈들의 출세를 위한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도망친 저는 놓쳤지만 눈앞에 남은 제 전우들만은 어떻게든 끌고 가려 했죠. 놈들은 넋이 나간 제 전우들을 짐승처럼 묶어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생존자들은 피투성이로 남측 초소에 도착했죠. 군복은 너덜거렸고 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죠. 훈련 나간 부대 아니냐는 초병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피를 토하듯 통곡했습니다. 대대장이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부대 전체를 도둑 맞았다고요? 나중에 들은 피해 규모는 끔찍했습니다. 900명 중 저처럼 목숨 걸고 살아남은 건 고작 절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00여 명의 젊은 전우들은 끝내 못 돌아왔죠. 죽거나 강제로 북에 끌려간 겁니다. 단 하룻밤 두 배신자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무려 400개의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 수뇌부도 경악했습니다. 전투하다 전멸한 게 아닙니다. 믿었던 지휘관이 부대를 통째로 적에게 바친 겁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살아남은 제 마음속 안도감도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지독한 트라우마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조국과 리더가 언제든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끔찍한 불신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북으로 끌려간 제 전우들과 도망친 배신자들. 우리 운명은 1년 뒤의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다시 잔인하게 얽힙니다. 1949년 5월 5일 배신의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은 왔지만 900명 전우들의 운명은 영원한 어둠에 갇혔습니다. 북으로 넘어간 표무원과 강태만, 그 쓰레기들을 기다린 건 처벌이 아니라 환호와 꽃다발이었습니다. 평양은 축제판이었죠. 남조선, 국군 2개, 대대자진 월부. 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 소식을 미친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체제 선전 도구는 없었으니까요. 김일성은 놈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의거 입북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내렸습니다. 그들의 옷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소령 계급장은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 조선인민군 붉은 계급장이 붙었습니다. 놈들은 단숨에 영웅이 됐죠. 엄청난 상금과 포상이 쏟아졌습니다. 놈들이 마신 축배에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제 전우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 권력이었습니다. 놈들은 인민군의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우리 국군의 편제, 훈련 방식, 치명적 약점까지
전부 다 아니까요. 놈들은 그 1급 정보들을 북측에 낱낱이 넘겼습니다. 그건 곧 남침을 위한 완벽한 사냥 데이터가 되었죠. 정확히 1년 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에 끔찍한 포성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이 물밀듯 내려왔죠. 그 선봉에 누가 섰는지 아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게도 그놈들이었습니다. 효무원과 강태만. 놈들은 남으로 내려오는 길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지키던 방어선, 우리 발로 뛰었던 지형, 놈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국군의 방어선을 유린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그날 밤 강제로 끌려간 제 전우들, 그중 일부는 해방전사라는 거짓 이름표를 달고 적군이 되어 다시 내려왔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남쪽을 향해 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 고향에 총탄을 퍼부어야 하는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웃던 전우를 향해 외쳤습니다. 철수야 나다. 제발 쏘지 마라. 전선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비명과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믿었던 지휘관의 배신이 낳은 참혹한 생지옥이었죠. 우리는 당연히 권선징악을 믿고 싶어합니다. 배신자는 마땅히 비참하게 파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불공평했습니다. 배신자 표무원과 강태무는 끔찍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죠. 그들의 뻔뻔한 삶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강태무는 북한군에서 소장별 2개까지 달았습니다. 군단장까지 역임했죠. 표무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중장별 3개를 달고 정권 핵심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숙청당하지도 암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표무원은 1992년 82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따뜻한 병실에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편안히 눈을 감았죠. 시신은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엔 화려한 비석이 우뚝 서 있죠. 공화국 영웅이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서 탈출해 돌아온 피해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맞이한 건 눈물 어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대대장이 간첩이었다. 너희도 한패 아니냐. 지독한 신문이 쏟아졌습니다. 붉은 군대 출신이라는 잔인한 주홍글씨가 평생 그들의 목을 졸랐죠. 차가운 감시와 멸시 속에서 평생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간 병사들의 가족은 더 처참했습니다. 월북자 가족, 생떼 같은 아들과 남편이 납치당했는데도 세상은 그들을 빨갱이라며 무참히 짓밟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연좌제의 끔찍한 굴레와 가난, 지휘관 단 한 명의 더러운 야망이 수천 명의 인생과 후손들의 삶까지 지식여버린 겁니다. 1949년 5월 4일 군인 900명이 증발한 그날 밤의 비극은 우리 가슴에 피 맺힌 교훈을 남깁니다. 참혹한 전쟁에서 진짜 무서운 적은 눈앞에 몰려오는 100만 대군이 아닙니다. 내 등 뒤에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단 한 명의 배신자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군인과 제복을 믿습니다. 빛나는 계급장을 믿죠.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가끔 우리 목을 노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효무원과 강태무,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파놓은 끔찍한 상처는 아직도 피를 흘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선량한 가면을 쓴 자들이 가짜 평화를 떠벌리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끌려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900명의 피 끓는 청춘들, 그리고 배신자라는 멍에를 쓴 채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가족들. 교과서가 그들의 서글픈 이름을 모두 품지 못했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처럼 믿었던 자에게 가장 처참하게 등 찔린 이친 희생자들이었죠. 만약 당신이 그 끔찍한 반북으로 끌려가던 행렬 속에 있었다면 그 참혹한 배신을 깨달은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키려다 강제로 조국을 잃어버린 청춘들의 비극, 여러분의 가슴엔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생지옥을 뚫고 살아 돌아온 병사들의 상처에 깊은 위로를 보내신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 파묻힌 가슴실인 진실을 계속 파헤치도록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도 묵직하고 가슴을 파고드는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